첫 번째 편지. 누나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그토록 걱정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기쁘겠지. 어제 이곳에 도착했어. 나의 첫 임무는 사랑하는 누나에게 내가 잘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일도 성공할 거라고 더욱 안심시키는 거야. 나는 이미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어. 누나, 이곳 거리를 걷다 보면 벌써 싸늘한 북풍이 뺨을 간지리는 게 느껴져. 신경이 팽팽히 조여오고 환희가 차올라. 누나가 이런 느낌을 이해할까? 이곳 바람은 내가 가려는 땅에서 불어오는 거야. 얼음같이 차디찬 날씨를 미리 맛보는 셈이지. 이 생생한 바람의 기운을 받아 내 꿈은 점점 더 강렬하고 명료해지고 있어. 북극은 서리 가득한 황폐한 땅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다니까. 내 상상 속에서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움과 기쁨만 가득하니까. 마거린 누나, 그곳에서는 늘 태양이 보여. 커다란 원반 같은 햇살이 지평선 주변부터 영원한 광채를 뿌려대는 거야. 그곳에서는 눈과 서리도 여지없이 추방을 당하지. 누나만 괜찮다면 나보다 앞서 그곳에 갔던 선원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싶어. 이제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가로질러 여태껏 발견된 지구상의 인간 거주지 중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땅으로 흘러가겠지. 그곳 산물과 특색은 유례없이 새로울 거고 천체들의 경이로운 광경은 분명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독 속에 있는 거잖아.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는 뭐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곳에서 나는 나침반 바늘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겠지. 그리고 하늘에서 발견할 수많은 관측 내용을 정리할 거야. 물론 그러려면 변화무쌍하고 일관성이라고는 찾기 힘들어 보이는 그 현상들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확인할 만큼 이 항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야. 난 이제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세계의 일부 지역을 보면서 내 왕성한 호기심을 채우게 될 거야. 이 매력적인 유혹만으로도 위험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고된 항해 길을 나설 수 있어, 누나. 이 기쁨은 어린아이가 휴일에 놀이동물들과 작은 배를 타고 사는 곳의 강상류로 탐험을 떠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해. 누나가 내 예상이 모조리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북극 인근에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빠른 항로를 발견해서 소요 시간을 줄인다거나 자기장의 비밀을 밝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체에 남을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누나도 반박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탐험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가능하니까 말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불안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드높은 열정 덕분에 하늘에도 닿을 것 같은 느낌이야. 한결같은 목표만큼 정신을 고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없어. 영혼은 꾸준한 목표에 지성의 눈길을 보내는 법이잖아. 북극 탐험은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즐겨 꾸던 꿈이었지. 그때는 항해를 다룬 다양한 글을 탐독했어.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통해 북태평양에 도달할 가능성을 찾으려 시도했던 항해에 관한 여러 기록 말이야. 누나도 기억할 거야. 발견이라는 목표를 향한 온갖 항해 역사를 다룬 장소가 토마스 삼촌의 서재를 가득 차지하고 있었지. 내가 공부에는 게을렀지만 독서만큼은 열심히 했잖아. 나는 이 책들을 밤낮 파고들었고 책과 친해질수록 아쉬움도 늘어만 갔어. 아버지께서 임종 때 남기셨던 경고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항해를 업으로 삼는 것을 토마스 삼촌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항해에 대한 꿈은 희미해져 갔어. 감정을 분출시켜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던 시인들을 본격적으로 읽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 또한 시인이 되었고 1년 동안은 내가 지은 시인 학원에서 살았어.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자리했던 시의 사원 한 칸을 나 또한 얻을 수 있으리라 상상했던 거야. 하지만 누나도 잘 알지. 나는 실패했고 실패로 말미암은 실망에 크게 짓눌려 있었던 건 말이야. 그렇지만 바로 그쯤 사촌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내 마음은 다시 어린 시절의 꿈으로 방향을 틀었어. 항해를 결심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어. 내가 이 위대한 사업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구체적인 시각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야. 누나, 이 일을 하려고 우선 몸을 혹독하게 단련해서 고된 일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었어. 붓게까지 가는 여러 원정대의 포경선을 얻어탔고 추위와 기아와 목마름과 수면 부족을 자신해서 견뎌냈지. 낮에는 일반 선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 이론, 물리학 공부에 매진했어. 항해라는 모험은 이러한 이론에서 가장 큰 실용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린란드 포경선에서는 항해사 부주로 고용되었고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 칭찬도 많이 받았어. 지금 와서 자랑스러웠던 일을 고백하자면 말이야. 선장이 2등 항해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배에 남아달라고 성심성의껏 부탁했었다는 거야. 내 근무 실적이 꽤 우수하다고 여겼던 거지. 사랑하는 마거린 누나, 지금의 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쉽게 꽤 사치스레 살아왔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유복함이 내 길에 깔아준 유혹들보다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겼어. 아, 내 생각이 옳다고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용기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희망은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고 영혼은 종종 우울해지곤 해. 이제 막 길고 어려운 항해를 나설 참이야. 항해의 위기마다 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겠지. 배를 이끄는 자로 선원들의 기운을 살려주고 때로는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 나도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해. 지금은 러시아를 여행할 최적기야.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눈밭을 쏜살같이 날아다녀. 움직임은 경쾌한데 내가 보기에는 영국의 승합마차보다 훨씬 더 쾌적해 보여. 추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 물론 털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으면 말이야. 나는 이미 한 벌 장만했어. 가판을 걸어다니는 것과 여러 시간 꼼짝없이 앉아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 추위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는 그 후에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혈관 속 피까지 얼어붙어 버릴 테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 사이 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는 않아. 2, 3주 안에 아르한겔스크로 떠날 거야. 그곳에서 배를 한 척 빌려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고래잡이에 익숙한 선원들을 채용할 거야. 6월까지는 항해가 없을 거야. 언제 돌아올 예정이냐고? 아, 누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성공한다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이 지나야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시나 실패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만나거나 영원히 못 보게 되겠지. 사랑하는 나의 멋진 누나, 잘 있어. 천국의 축복이 누나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어 내가 다시 누나의 사랑과 친절에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튼. 두 번째 편지. 셰빌 부인에게 3월 28일 아르한겔스크. 이곳 시간은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몰라. 주위는 온통 서리와 눈뿐이야, 누나. 하지만 내 사업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어. 배를 한 척 빌렸고
지금은 선원을 모집하는 중이야. 이미 고용한 선원들은 내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뭐 하나 꿀리지 않고 용기도 대단해 보여. 다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 결핍이 있어. 그게 없어서 지금은 나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져.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 누나.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빛날 때 나의 기쁨에 동참해줄 친구. 낙담해서 몹시 괴로울 때 시리에 빠진 나를 지탱해줄 사람이 없어. 물론 내 생각을 종이에 옮겨 적을 수는 있지. 하지만 종이는 감정을 주고받기에는 매력 없는 매체야. 나와 공감해주고 내 눈빛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누나는 내가 대책 없는 몽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 비통해하고 있어. 다정하지만 용감하고 폭넓고 세련된 정신 세계를 갖춘 사람. 나와 같은 취향을 갖고 있고 내 계획을 알아주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벗이 곁에 하나도 없어. 그런 친구라면 이 가엾은 동생의 결점을 고쳐줄 텐데 나는 일할 때는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어려움을 만나면 참을성이 없거든. 훨씬 더 안 좋은 건 내가 독학을 했다는 거야. 어릴 적 14년 동안 제멋대로 놀았던 데다 읽은 책이라고 해봐야 토마스 삼촌 서재에 있던 항해 관련 책 외에는 전혀 없어서 말이야. 그 나이 때 영국의 유명한 시인들을 알게 되긴 했지만 모국어 외에 여러 외국어를 익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땐 거기서 중요한 이득을 얻어낼 힘이 다 빠진 상태였지. 이제 내 나이 벌써 28살인데 실제로는 15살짜리 학생들보다 더 무지한걸. 물론 생각이야 많지. 상상의 나래 역시 무한히 넓기도 해. 하지만 그런 상상을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하잖아. 내가 몽상가여도 한심해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고삐를 잘 잡아줄 만큼 애정이 있는 그런 친구가 절실해, 누나. 뭐 다 쓸데없는 불평이겠지. 이 망망대해에서 그런 친구가 있을 리가. 아랑게스크의 상인이나 뱃사람 사이에서도 힘들겠지. 그래도 이 거친 사람들 가슴 속에서도 인간 본성의 찌꺼기와는 사뭇 다른 어떤 감정이 요동치고 있긴 해. 가령 내 부관은 경이로울 만큼 용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야. 명예를 미친 듯 갈구하는 인간이지. 잉글랜드 사람인데다가 자기 민족과 자기 일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수양을 쌓아 교화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고결한 인간에는 갖추고 있어. 처음 그를 만난 건 포경선에 탔을 때였어. 이 도시에서는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쉽게 채용할 수 있었지. 선장은 인품이 탁월하고 배에서도 신사로통해. 규율도 심하지 않아 명망이 높지. 성품이 지극히 다정하고 사냥도 하지 않아. 피 흘리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야. 게다가 선장은 너그럽기가 영웅을 방불케 할 정도야. 몇 년 전 그는 젊은 러시아 여인을 사랑했는데 상대의 집안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선장은 상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모은 참이라 여인의 아버지는 그의 재력을 보고 딸의 결혼에 동의했어. 선장은 결혼식 전에 여인을 한 번 보았는데 그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그의 발치에 몸을 던지고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청했대. 자신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거지. 이 너그러운 친구는 애원하는 여인을 안심시켰고 연인의 이름을 듣고는 결혼을 포기했어. 이미 자기 돈으로 농장까지 사둔 참이었고 거기서 여생을 보낼 계획까지 세웠는데 말이야. 선장은 농장을 연적에게 넘겼을 뿐 아니라 가축을 사려던 남은 상금까지 다 주고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녀가 그 남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까지 했어. 여인의 아버지는 단호히 거부했지. 선장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어. 결국 여인의 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게 된 친구는 자기 나라를 떠났고 여인이 원하는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어. 참 고결한 사람이구나 라고 경탄할 만하지. 선장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역시 평생을 배에서만 살아서 돛대랑 밧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하지만 내가 불평 좀 한다고 해서 혹은 위로할 길을 찾기 힘든 내 마음고생을 어떻게 다독일지 상상을 좀 했다는 이유로 내 결심이 흔들린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내 결심은 운명만큼이나 견고해. 항해는 날씨가 출항을 허락할 때까지 지금 잠깐 지연되고 있을 뿐이야. 겨울은 끔찍하게 혹독했어. 하지만 여름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올해는 꽤 일찍 온다고들 해. 그러니 항해는 내 예상보다 더 빨라지겠지. 모든 서두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사람들의 안전이 내게 달려있을 때 내가 얼마나 신중하고 살아 깊은지 신뢰할 만큼 누나는 날 잘 알잖아. 출항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을 누나에게 다 설명할 길이 없어. 출발을 앞두고 항해 채비를 하면서 느껴지는 이 떨림, 절반의 두려움과 절반의 기쁨. 이런 마음을 누나에게 다 전달하기란 불가능한 일인걸. 나는 탐험하지 않은 미지의 땅, 안개와 눈의 땅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엘버트로스를 죽이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안전은 걱정하지 마, 누나.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광대한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최남단 고지를 지난 후 다시 돌아와서 말이야. 그런 성공은 감히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역시 견딜 수가 없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편지 계속 써줘. 내 기운을 북돋기 위해 누나의 편지가 절실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편지를 받을 수 있게 말이야. 내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설사 내게서 다시는 소식이 가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으로 기억해줘.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튼. 세 번째 편지. 시에빌 부인에게 영국 7월 7일. 사랑하는 누나, 황급히 몇 줄 보내. 내 안전과 순조로운 항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야. 이 편지는 아르한게스크에서 영국으로 떠나는 상인 손에 들려 영국에 도착하게 될 거야.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지. 나는 장차 몇 년간 조국 땅을 못 밟을지도 모르거든. 하지만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목표의식도 굳건해 보여. 게다가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무빙이 계속 옆을 지나가도 겁도 안 내는 것 같고 배는 이미 아주 높은 위도까지 당도했어. 하지만 여름이 한창이고 영국처럼 덥지는 않지만 남쪽의 돌풍이 내가 그토록 열렬히 가고 싶어하는 해안 쪽으로 배를 신속하게 질주시키면서도 활기를 줄 만큼 더운 바람을 어느 정도 뿜어주고 있어. 예상치 못했던 일이야. 아직은 편지에 적을 만큼 눈에 띄는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어. 한두 차례 심한 돌풍이나 돛대가 부러지는 일 정도는 노련한 항해사에게는 기억도 안 날 사건이지. 항해하는 동안 더 나쁜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대만족일 거야. 안녕, 사랑하는 마거릿 누나. 누나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 무모한 위험에 뛰어들지 않을 거니까 내 말을 믿어도 좋아. 침착하고 냉정하고 인내하고 신중할게. 약속해. 영국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전부 안부 전해줘.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튼.
네 번째 편지. 셰빌 부인에게 영국 8월 5일. 우리한테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기록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이 편지가 누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누나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이야. 지난 월요일 7월 31일 우리는 사방으로 얼음에 포위되어 있었어. 얼음이 배를 온통 둘러싸고 있어서 배가 있을 공간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지. 특히 짙은 안개까지 잔뜩 끼어서 상황이 좀 위험했어. 그래서 뱃머리를 바람 부는 쪽으로 돌려놓고 배를 세운 채 날씨와 대기가 바뀌기만 바라고 있었지. 2시쯤 안개가 걷히고 보니 사방팔방으로 울퉁불퉁한 설원이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보였어. 몇몇 동료는 낮게 신음을 냈고 나 역시 불안한 마음에 경계심이 커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돌연 이상한 풍광이 주위를 끌지 뭐야. 우리가 처한 상황까지 잊을 정도로 기이한 광경이었어. 개 몇 마리가 끄는 썰매에 나지막한 마차가 묶여있는데 800m 거리에서 북쪽을 향해 지나가는 모습이었어. 인간의 꼴이긴 한데 엄청 거대한 누군가가 썰매에 앉아 개들을 끌고 있었어. 망원경으로 그 여행자가 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울퉁불퉁한 평원을 지나 멀리 사라질 때까지 말이야. 그 모습은 우리에겐 경악과 흥분 그 자체였다니까. 육지가 수백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유령 같은 존재 때문에 육지가 생각만큼 멀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배가 얼음에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로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했어. 촉각을 잔뜩 곤두세우고 그 궤적을 지켜보기만 했지. 그러고서 2시간가량 지나는데 큰 파도 후에 잔물결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얼음판이 깨져 배가 움직일 공간이 생겼고, 하지만 우리는 아침까지 배를 움직이지 못했어. 깨진 얼음이 이리저리 떠다니는데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부빙이라도 만날까봐 두려워서 말이야. 그참에 몇 시간 더 쉴 수도 있었고. 날이 밝자마자 나는 갑판으로 나갔어. 선원들이 죄다 배 안쪽에서 부산스레 움직이고 있었어. 바다 위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사실 그건 썰매였어. 전날 본 것과 같은 종류였지. 썰매는 간밤에 거대한 얼음 파편을 타고 우리 배 쪽으로 표류했던 모양이야. 개는 한 마리만 살았고 안에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선원들이 그에게 우리 배를 타라고 권유하고 있었지. 일전에 멀리서 본 여행자는 미지의 섬에서 온 야만인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 사람은 유럽인인 것 같았어. 내가 갑판의 모습을 드러내자 선장이 말했어. 여기 우리 대장님이 오시네요. 대장은 당신이 망망대해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나를 본 그 이방인은 외국 억양이 섞이는 영어로 물었어. 귀하의 배가 오르기 전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한 사람이 맨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누나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에게는 우리 배야말로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못할 귀한 선물일 텐데 저런 질문을 하다니. 어쨌건 우리 배는 북극을 향해 탐사항해 중이라고 대답은 해주었지. 그는 내 대답을 듣더니 흡족한 듯 선선히 승선했어. 하느님 맙소사. 마거린 누나, 북극을 향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승선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인 이 사람 몰골을 누나가 보았더라면 아마 끝도 없이 놀랐을걸. 사진은 죄다 얼어붙기 직전이었고
몸은 피로와 그간의 고초로 끔찍하게 수척해져 있었어. 이렇게 비참한 상태는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를 선실로 옮기려 했어. 그런데 신선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 들어가자마자 기절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를 다시 갑판으로 데리고 나와 브랜디로 몸을 문질러 일어나게 한 다음 억지로 조금 마시게 했지. 살아난 기미를 보이자마자 그의 몸을 담요로 감싸고 부엌 화로 굴뚝 옆에 데려다 놓았어. 점차 기력을 회복하더니 수프도 조금 먹었어. 그 덕에 상당히 온기를 회복하더군. 이런 식으로 이틀 정도가 지나니까 간신히 말을 할 정도가 되었어. 고통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두려웠어. 어느 정도 회복된 그를 내 선실로 옮긴 다음 내 몫의 근무를 하고 남는 시간은 가능한 한 그를 보살폈어. 이렇게 흥미로운 존재는 처음이야. 이 남자의 두 눈은 야생의 기운이랄까? 대체로 광기 같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거나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면 얼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더라고. 그렇게 다정하고 자애로운 표정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지. 하지만 대체로는 침울하고 절망스러워했어. 때로는 이를 악물기도 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 손님이 약간 회복되자 이번에는 선원들에게서 그를 떼어놓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다들 그에게 온갖 질문을 해대려고 안달이었거든. 하지만 선원들의 할 일 없는 호기심 때문에 그를 고통받게 내버려 두진 않았어. 온전히 휴식을 취해야만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았으니까. 한 번은 부관이 묻더라고. 그렇게 이상한 썰매를 타고 얼음을 건너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대체 뭐냐고 말이야. 그는 즉시 침울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어. 잭에서 달아난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당신이 쫓고 있는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은 썰매를 타고 다니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를 본 것 같군요. 당신을 구하기 전날 몇 마리 개가 끄는 썰매를 모는 사람이 얼음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거든요. 이방인은 이 말에 촉수를 곤두세웠어. 그러더니 그 악마가 지나간 경로에 관해 질문을 쏟아냈지. 곧이어 나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가 말했어. 제가 저 선한 분들과 대장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게 분명한데도 배려가 깊으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군요. 물론입니다. 제 질문으로 귀하를 괴롭힌다면 아주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대장님은 낯설고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너그럽게도 제 목숨을 살려주셨고요. 그 직후 그가 물었어. 얼음이 깨지면서 그 악마 같은 썰매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야. 나는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다고 말했지. 얼음이 깨진 건 자정 무렵이 다 되어서고 여행자는 그 시각 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역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대답했어. 그때부터 이방인은 갑판에 몹시 나가고 싶어 했어. 일전에 나타났다던 그 썰매를 보려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선실에 남아있으라고 설득했지. 몸 상태가 너무 약해 바깥 공기를 그대로 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대신 다른 사람을 보초로 세워 새로운 물체나 사람이 눈에 보이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벌어진 이 기이한 사연의 전말이야. 이방인은 점차 건강을 회복했지만 말수가 극히 적고 나를 제외한 사람이 선실에 들어가면 불편해하는 기색이 뚜렷해. 하지만 태도가 아주 온화하고 점잖아서 선원들은 누구나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도 이 이방인에게 꽤 흥미를 느끼고 있지.
나는 그를 형제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의 끝모를 깊은 슬픔에 동정과 연민이 가득 차오르거든. 한창 땐 꽤 고귀한 사람이었을 거야.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저리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이니까. 마거리 누나, 전에 보낸 편지에서 말한 적 있지? 망망대해에서 친구 하나 찾을 수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냈어. 불행으로 영원히 파괴되기 전에 기꺼이 형제로 삼고도 남을 만한 사람을 찾아냈단 말이야. 짬을 내서 이 이방인에 대한 기록은 계속 쓸게. 기록할 만한 새 사건이 생기면 말이야. 8월 13일. 손님을 향한 내 애정은 나날이 커져만 가누나. 그를 보면 정말 놀라워. 경탄과 연민을 동시에 자아내는 사람이야. 이토록 고귀한 인간이 불운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통렬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아주 온유하면서도 슬기로워. 교양이 넘치는 데다 말을 꺼낼 때마다 세심하게 골라낸 표현들을 누구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쏟아내는 달변가야. 이제 병세가 꽤 호전되어 늘 갑판에 나와 있어. 앞서간 썰매가 나타날까 싶어 주시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그렇게 불행한데도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더군. 내 계획에 관해서도 질문을 많이 했지. 나는 보잘것없는 내 사연을 솔직히 털어놓았어. 그는 내 확신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계획에서 변경할 부분을 여러 제안해 주었어. 내가 앞으로 무척 유용하다고 생각할 만한 제안이었어. 그의 태도에는 현학적인 데라고는 전혀 없었어. 그가 하는 행동은 모조리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 나오는 것 같아. 종종 우울함에 빠지지만 그런 다음에는 혼자 앉아 뚱한 기분이나 비사교적인 면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 격렬히 분출하는 감정들은 햇살에 비치기 전에 구름처럼 그를 지나가. 우울한 만큼은 떠나는 법이 없지만 말이야. 나는 그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고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어. 어느 날 그가 말했어. 내게 공감해주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조언해주는 친구를 늘 찾고 있었다는 바람을 털어놓은 거야. 조언에 불쾌해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했어. 나는 독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그다지 믿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 내게 확신을 주고 지지해줄 벗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이방인은 이렇게 대답했어.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정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내게도 한때 벗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고결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나는 우정을 판단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도 있으니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방인의 얼굴에는 고요하게 가라앉은 슬픔이 보였어. 그 표정 때문에 마음이 아렸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내 자기 선실로 가버렸어. 그의 마음은 이렇듯 망가진 상태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느껴. 우리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 별빛 총총한 하늘, 바다, 그리고 모든 풍광에는 여전히 그의 영혼을 드높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어. 즉, 불행에 시달리고 실망에 압도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면으로 침잠할 때면 마치 천상에 존재하는 후광을 두른 영혼 같아. 그 후광 안에서는 어떤 슬픔이나
어리석음도 감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지. 이 신선한 방랑자에 관해 내가 이런 열의를 표현한다고 해서 누나가 비웃을까? 만일 그렇다면 한때 누나 특유의 매력이었던 소박함을 잃은 게 분명해. 하지만 그래도 웃어야겠거든. 내 따스한 표현에 미소를 지어줘. 계속 이렇게 표현할 만한 새로운 이유를 날마다 찾아내는 중이거든. 8월 19일. 어제 그 이방인이 내게 말했어. 월턴 대장님, 대장님은 제가 비할 데 없이 큰 불행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알 겁니다. 한때는 이 악한 기억들이 나와 같이 죽어야 한다고 작심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의 설득 덕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대장님은 과거의 나처럼 지식과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장님의 소망에 충족되어 그것이 대장님을 쏘는 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경우는 그랬으니까요. 내가 겪은 불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장님에게 유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싶다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은 대장님께 자연에 대해 어떤 관점을 제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장님의 능력과 생각도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님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어떤 힘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내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가 그렇게 소통을 제안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누나도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래도 그가 자신의 불행을 들추어 슬픔을 새삼 되새겨야 한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었어. 나는 그가 약속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듣고 싶었어. 절반은 호기심, 또 절반은 내게 그럴 힘이 있다면 그의 운명을 나 한쪽으로 바꾸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말이지. 대답조로 그에게 이런 느낌을 말했어. 대장님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운명은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요. 제가 기다리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평온하게 안식을 취하게 되겠지요. 대장님의 마음은 잘 압니다. 라면서 곧바로 말을 이어갔어. 내가 자기 말에 끼어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던 거야. 그러나 대장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벗이요. 그렇게 부르기를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음날 내가 한가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더군. 그의 약속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 매일 밤 일이 없을 때 그가 해준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어. 가능한 한 그가 말한 그대로 말이야.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 메모라도 해둘 작정이야. 이 기록은 틀림없이 누나에게 더 없는 즐거움을 줄 거야. 하물며 그를 잘 알고 그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나는 훗날 이 기록을 얼마나 즐겁고 공감하면서 읽게 될까? (1장) 나는 제네바 출신입니다. 내 가족은 제네바 공화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고요. 조상들은 수년 동안 평의원과 고문을 지냈고 아버지는 여러 공직을 맡아 일하시는 평판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누구나 아버지의 청렴함과 공무에 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존경했어요. 아버지는 국사에 매진하며 청년기를 보내셨기에 전성기가 지나고 나서야 결혼하여 당신의 덕망과 이름을 후세에 전할 아들들을 국가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정황이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아버지의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분은 상인이셨는데
수많은 불행을 겪으면서 번창하던 사업이 망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친구분 이름은 보포르였는데 자부심 강하고 고집 센 분이라 지위와 품새로 유명을 떨쳤던 그 나라에서 빈곤과 망각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셨어요. 결국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빚을 청산하고 나서 딸과 함께 루체른이라는 고장으로 이주해 치과하면서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보포르 씨와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친구가 불행한 환경을 만나 은둔해 사는 것을 보고 크게 비통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도 애통해 하셨지요. 결국 아버지는 친구분을 찾아가 아버지의 신용과 도움으로 사회로 다시 나와보라고 설득할 요량이었습니다. 보포르 씨는 효과적인 방식을 써서 은둔하신 터라 아버지가 그분이 사는 곳을 찾아내는 데는 자그마치 10달이나 걸렸습니다. 친구를 찾아낸 기쁨에 들뜨신 아버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로이스강 인근의 누추한 거리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보포르 씨가 파산한 후 수중에는 극히 적은 돈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몇 달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던지라 그동안 다른 상사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 슬픔과 괴로움만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슬픔과 고통에 짓눌린 보포르 씨는 석 달이 다 지날 무렵 몸져 누웠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포르 씨의 딸은 온갖 정성을 기울여 아버지 병시중을 했지만 얼마 안 되는 생활비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생활을 지탱할 다른 방도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 보포르는 범상치 않은 정신력을 갖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역경이 닥칠수록 오히려 용기를 내 기운을 차렸지요. 그녀는 짚을 꼬는 따위에 미천한 일도 마다치 않고 해냈고 생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다양한 일을 해가며 어떻게든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보포르 씨의 병세는 악화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간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요. 생계비 벌 일은 더욱 줄었고 결국 10달째 되던 즈음 아버지는 그녀의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아에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최후의 일격으로 무너진 그녀는 보포르 씨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방으로 들어가신 건 바로 그때였어요. 이 가엾은 여인에게 아버지는 마치 수호천사처럼 다가가셨지요. 캐롤라인은 아버지에게 몸으로 의탁했고 친구의 장례를 마친 다음 아버지는 친구의 딸을 제네바로 데려와 친척 집에 두셨지요. 그로부터 2년 뒤 캐롤라인은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자 부모가 된 아버지는 새 상황과 의무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에 공적 직무를 대부분 포기하고 자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장자였던 나는 아버지의 모든 일과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였지요.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몇 년 동안 나는 외동아들이었기에 두 분은 내 성장과 건강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4살 때 일어난 사건을 먼저 소개해야겠군요. 아버지에게는 아끼던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일찍이 이탈리아 신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고모는 남편을 따라 이탈리아로 갔고 아버지는 동생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셨죠. 그러던 무렵 고모가 돌아가셨고 몇 달 후 아버지는 매제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이탈리아 여인과 결혼할 예정이니 누이가 남긴 유일한 자식인 갓난 엘리자베스를 맡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였어요. 고모부가 보낸 편지는 이랬습니다. 형님께서
엘리자베스를 친딸로 여기고 교육해 주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이 엄마의 유산은 애 앞으로 돌려놓았고 관련 문서는 형님께서 보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제안을 고려해서 형님의 조카 아이가 계모손에 자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형님께서 직접 기르고 가르치시는 게 좋을지 결정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곧장 이탈리아로 떠나셨고 갓난쟁이 엘리자베스를 앞으로 살 집으로 데려오셨죠. 어머니는 곧잘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는 당신이 보았던 아기 중 가장 어여뻤던 데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정이 온유하고 다정했다고 말이죠. 이런 이유와 함께 가족 간의 사랑을 가능한 한 단단하게 묻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엘리자베스를 장차 내 신부감으로 점찍어 놓으셨죠. 어떻게 보더라도 후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자베스 라벤차는 나의 놀이동무였고 나이가 들면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여름 곤충처럼 쾌활한 장난꾸러기이기도 했어요. 발랄하고 명랑했지만 강인하고 깊은 감성을 지녔고 성정 또한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를 만끽했지만 제약과 변덕을 만나면 누구보다 품위 있게 태도를 굽힐 줄도 알았지요. 상상력도 넘쳐 흘렀지만 응용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외모는 그녀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밤색 눈은 새처럼 생기발랄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몸매는 날아갈 듯 호리호리하게 가벼웠고 무지막지한 고단함을 견뎌낼 힘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보였어요. 나는 그녀의 지성과 상상력에 경탄하면서도 아끼는 애완동물을 살피듯 그녀를 보살피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외모와 정신에서 나오는 우아한 기품이 가식없는 태도와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은 그때껏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엘리자베스를 아꼈습니다. 하인들은 늘 엘리자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했지요. 불화와 다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겐 다른 세상 일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성격이 크게 달랐지만 바로 그 차이 속에 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법보다 차분하고 사색적이었지만 성정은 그다지 온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몰두하는 능력도 지구력도 내가 더 좋았고 집중하는 동안에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실제 세상과 관련된 일을 즐겨 탐구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시인들의 비현실적 창작물을 쫓느라 분주했지요. 내게 세상은 온통 비밀과 같아서 그 비밀을 푸는 일이 관심사였지만 그녀는 세상을 텅 빈 여백으로 여기고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빈 곳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남동생들은 나보다 한참 어렸고 학교 친구 중에는 한 명의 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친구인 앙리 클레르발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제네바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보기 드문 재능과 상상력이 있었죠. 내가 기억하기로 앙리는 9살 때 이미 동화를 써서 친구들을 놀라움과 즐거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기사도와 로맨스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책들을 바탕으로 앙리가 쓴 희곡으로 연극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오클란도, 로빈후드, 아마디스, 그리고 성 조지 등 영웅이 그 희곡의 주인공이었죠. 나보다 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은 관대하셨고 친구들은 다정했습니다. 누구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 눈앞에는 늘 어떤 목표가 있었기에 알아서 공부에 매진했죠.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이 자신을 앞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림에 매진한 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풍경을 제 손으로 그려 외숙모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열심히 그렸던 겁니다. 우리는 라틴어와 영어도 익혔는데 라틴어와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싶어서였죠.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느낀 즐거움은
다른 아이들에게 힘든 노역에 불과했겠죠. 통상 거치는 과정에 따라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처럼 책을 많이 읽거나 언어를 빨리 숙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한번 익힌 것들은 기억에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앙리 클레르바를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 오후 시간에도 대체로 우리 집에서 보냈거든요. 앙리는 외아들이었고 집에 같이 놀 친구도 없어서 앙리의 아버지는 아들이 우리 집에서 동무들과 어울리는 것을 흡족해 하셨지요. 우리 또한 앙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했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 이처럼 마음이 즐겁습니다. 불행으로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세상에 두루두루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찬란한 꿈이 자신에 대한 우물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변질되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의 풍경을 그려나가면서도 나도 모르는 단계들을 거쳐 훗날의 불행을 초래했던 사건들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지요. 나중에 내 운명을 장악한 그 정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스스로 설명하다 보니 그 정념은 마치 산을 흐르는 냇물처럼 조악하면서도 거의 잊힌 원천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도 나지 않은 수원지에서 흘러나온 냇물은 흘러가면서 점차 샘 물살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희망과 기쁨을 휩쓸어가 버렸습니다. 자연 철학은 내 운명을 지배했던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자연 철학에 몰두하게 된 상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13살 때 온 가족이 토농 근처의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험했던 탓에 꼬박 하루를 여관에서 보내야 했지요. 이 여관에서 코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술을 모아놓은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책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가 증명하려는 이론과 제시하는 놀라운 사실들 덕에 무심함은 열의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내 머리를 비추는 듯 하더군요. 잔뜩 들뜬 마음에 이 책을 발견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은 선생에게는 학생의 관심을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할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표지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코넬리우스 아그리파,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딱한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만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스럽더라도 아그리파의 원리들은 이미 모두 타파되었고 현대 과학 체제가 도입되었다는 것. 또한 고대 과학은 황당한 거짓인 반면 현대 과학은 실제적이고 실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고대 과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내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아그리파를 던져버리고 잔뜩 달뜬 상상력으로 현대의 발견에서 나온 더 합리적인 화학이론을 공부하는 데 매진했을 겁니다. 나의 파멸을 이끈 그 치명적인 충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들고 간 책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흘끗 보고는 넘겨버리셨고 그 탓에 나는 아버지가 책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엄청난 열의로 단숨에 아그리파의 책을 독파해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열일을 뒤로하고 아그리파의 저작을 모조리 구해 읽었고 그런 다음에는 파라켈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이 저자들이 제멋대로 풀어놓은 공상들을 즐겁게 읽고 탐구했죠. 나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은밀한 지식의 보고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아그리파를 명확한 설명도 없이 무시하셨던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늘 주저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에게 비밀 엄수 약속을 받고 내가 알아낸 것들을 털어놓았지요. 하지만 그녀도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어서 홀로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따르는 제자가 생겨났다니 참 희한해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 가문은 과학과는 연이 없었고 제네바에 학교를 다니던 나는 과학 관련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탓에 내 꿈을 방해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셈이지요. 나는 현자의 돌과 불멸의 묘약에 관해 아주 성실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오롯한 관심사는 무엇보다 불멸의 묘약이었습니다. 불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질병을 쫓아냈고 난폭한 죽음을 제외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인간을 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에 따라올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것 말고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이 자연 철학자들은 유령과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고 거리낌 없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무척 열심히 했죠. 유령을 불러내는 일이 늘 실패로 돌아가도 자신의 경험 미숙과 실수를 탓했지 스승들의 기술이나 정확성 부족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현상 또한 공부 대상이었습니다. 증류 그리고 증기의 경이로운 효과들은 내가 좋아하는 자연 철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이었지만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계인 에어펌프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던 어느 신사가 실시했던 진공 실험도 목격했습니다. 초창기의 자연 철학자들이 이러한 현상과 다른 여러 사실에는 문외한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내 맹목적인 신앙은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체계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무렵 우리 가족은 벨리브 인근으로 옮겨 살았는데 그 무렵 가장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목격했습니다. 폭풍우는 쥐라 산맥 너머에서 다가왔고 천둥은 하늘 이곳저곳에서 두려운 굉음을 내며 터졌지요. 폭풍우가 지속하는 동안 나는 호기심과 기쁨에 겨워 진행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오래된 참나무에서 돌연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광경을 본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약 20m쯤 떨어져 있던 나무였습니다. 찬란한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참나무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타버린 등걸만 남았지요. 다음날 아침 그 자리를 찾아가 보니 나무는 몹시 기이하게 박살나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쪼개진 것이 아니라 얇은 널빤지 조각들로 완전히 쪼그라든 겁니다. 이토록 철저히 파괴된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당한 재앙은 경악스럽더군요. 아버지께 천둥과 번개의 성질과 원인에 관해 집요하게 캐물었지요. 아버지는 그 원인이 전기라고 대답하셨고 전기력의 다양한 효과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작은 전기기계를 손수 만들어 몇 가지 실험을 시연하기도 하고 철사와 끈으로 연을 제작해 구름에서 전기를 이끌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격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내 상상력을 지배했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파라켈수스 같은 제왕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 때문인지 현대 과학 체계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아마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연 철학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에나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들어간 탓에 이해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수는 칼륨과 붕소, 황산염과 산화요소 등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에 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자연 철학이라는 학문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플리니우스와 비퐁은 당시에도 즐겁게 읽었지만요. 내 생각에 두 사람은 비슷하게 흥미롭고 유용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시절 내 주된 관심사는 수학,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학문이었습니다. 국어와 외국어도 부지런히 익혔고요.
라틴어는 이미 숙달된 경지였고 그리스어는 제일 쉬운 그리스 저자들의 책을 사전을 찾지 않고 읽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완벽했죠. 17살 무렵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다양한 문헌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짐작하시겠죠. 나는 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에르네스트는 6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 녀석이 주로 내 학생이었죠. 에르네스트는 갓난아기 때부터 몸이 약했던 탓에 엘리자베스와 내가 꾸준히 간호했습니다. 성품은 온화했지만 힘든 공부는 감당하지 못했죠. 막내 윌리엄은 한참 어린 아이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꼬마였답니다. 윌리엄의 총기 넘치는 파란 눈과 보조개 뱀 뺨, 넘치는 애교는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랬습니다. 근심과 고통이라고는 영원히 없을 듯 하던 가족이었죠. 아버지는 우리 공부를 지도해 주셨고 어머니는 우리 즐거움에 늘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소리가 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상대방의 작은 바람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2장) 부모님은 17살이 된 나를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교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제네바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모국이 아닌 타국의 관습을 알아야 한다고 아버지는 생각하셨죠. 일찌감치 출국하기로 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날이 닥치기 전에 생애 최초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비참할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성홍열에 걸렸습니다. 병세가 심각하지는 않아 금세 회복되었지요. 엘리자베스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 무수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어머니가 엘리자베스를 간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처음에 어머니는 우리 간청에 따르셨지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감염 위험이 사라지기 한참 전인데도 자식이 보고 싶어 격리된 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부주의한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3번째 날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열병의 징조는 너무나 심각해 간병인들 표정만 봐도 최악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도 어머니는 강인함과 너그러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와 내 손을 한데 부여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앞으로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장 바랐던 건 너희가 결혼하는 것이었단다. 이 기대는 이제 내 아버지에게 위안이 되겠구나. 엘리자베스, 사랑하는 아가, 이젠 나 대신 내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아, 너희를 떠나야 한다니 안쓰럽구나. 나처럼 행복하고 사랑받던 사람이 너희를 떠나야 하다니 더더욱 힘들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기꺼이 죽음을 맞아야지. 그리고 저 세상에서 너희를 만날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겠구나. 어머니는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애정이 감돌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악, 죽음이라는 불행에 사랑하는 이와의 인연을 찢긴 가족들의 마음, 영혼에 깃드는 공허감, 얼굴에 비친 깊은 절망감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보던 어머니, 우리 존재 일부였던 어머니가 영원히 떠나셨다는 것, 애정이 가득 깃든 그 환한 눈이 영원히 감겼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친숙하고 다정하게 들렸던 목소리가 침묵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아차렸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칠간 이런 상념이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이라는 악의 실제가 더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쓰디 쓴 슬픔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죽음이라는 악의 손에 사랑하는 인연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 느껴왔고 느껴야만 하는 슬픔을 굳이 묘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때가 되면 슬픔은 불가피한 감정이 아니라 이따금 누리는 자기 만족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신성 모독일지 모르나 입가에 띈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날이 찾아오고야 마는 것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들은 여전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죽음이라는 약탈자의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 운이 좋다고 여기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죠. 이런저런 일로 미뤘던 잉골슈타트행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몇 주를 쉬었다가 출발하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젖은 채 이 기간을 보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다 나 역시 황급히 떠나야 했기에 식구들은 모두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명랑한 기운을 다시 살리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외숙모가 돌아가신 후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활기를 찾으려 한 것이지요. 엘리자베스는 빈틈없이 의무를 다하기로 했고 자신의 가장 긴급한 책무는 외숙부와 사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내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때보다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행복에 늘 마음 쓰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떠날 날이 닥쳤습니다. 클레르발을 제외한 모든 친구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클레르발은 우리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냈지요. 그는 나와 동행할 수 없음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보낼 수 없다며 아무리 설득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들을 사업의 동업자로 키우시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거든요. 장사일을 하며 평범하게 사는데 학문은 불필요하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클레르발은 아버지의 사업에 기꺼이 함께할 생각이었지만 훌륭한 상인이 되더라도 교양과 학식은 겸비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우리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클레르발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장례를 기약하면서 여러 소소한 약속들을 잔뜩 해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내가 떠나서 슬픈 것도 있었지만 석 달 전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유학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싣고 갈 마차에 몸을 던진 다음 비할 데 없이 우울한 상념에 파묻혔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던 다정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였던 내가 이제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껏 내 인생은 유난히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굴러갔습니다. 더 넓은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새 얼굴의 반감이 심했습니다. 나는 동생들과 엘리자베스와 클레르바를 사랑했고 이들은 친숙한 옛 친구들이었지요. 낯선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속하면서 기운도 나고 희망도 샘솟더군요. 지식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요.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한 곳에만 푹 처박혀 청년 시절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여시 내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이제 소원이 이루어질 참이었으니 유학을 후회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요. 잉골슈타트까지 가는 내내 이런저런 상념 및 다른 생각을 떠올린 시간은 넉넉했습니다. 여행은 길고 고달팠거든요. 마침내
도시의 드높은 흰색 첨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혼자 살 집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은 내키는 대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학의 교수 몇 분을 찾아가 소개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자연철학 교수인 크램페 선생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선생은 나를 점잖게 맞아주었고 자연철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질문을 던졌지요. 사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교수가 질문한 주제에 관해 내가 읽은 몇 안 되는 저자들 이름을 댔습니다. 교수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 정말 그런 허튼 것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썼단 말인가?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크램페 교수는 따스한 말투로 말했어요. 자네가 그 책에 쏟아부은 1분 1초는 모조리 낭비일세. 이미 타파된 체계와 쓸모없는 이름들 때문에 기억에 부담만 얹은 셈이라고. 맙소사. 도대체 어떤 황무지에 살고 있었길래 그토록 개걸스레 빨아들였던 망상들이 수천 년 묵은 것이고 그만큼 곰팡내 나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자네에게 친절하게 알려줄 리 하나 없었던 건가? 과학이 발달한 이 대명천지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파라켈수스를 신봉하는 학생을 만날 줄은 몰랐군 그래. 친애하는 자네, 귀하는 아무래도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야겠군. 크램페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자연철학 분야에서 내가 읽어볼 만한 도서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내주 초부터 자연철학 일반 원리에 관한 강의를 시작할 것이고 자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동료 교수 발트만이 화학 강의를 한다는 정보까지 알려주고는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강력히 비난했던 그 철학자들은 나도 이미 오래전부터 쓸모없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교수가 추천한 책들을 공부할 마음이 딱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크램페 교수는 땅딸막하고 걸걸한 목소리에 외모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연구하는 자연철학에 애초부터 마음이 끌리지 않더군요. 게다가 현대 자연철학의 쓰임새에는 그리 대단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고대 과학의 대가들이 불멸의 힘을 추구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으니까요. 고대 대가들의 견해는 효용은 없을지언정 규모가 장대했지요. 하지만 과학계는 변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과학에 관심을 두었던 토대였던 웅장한 비전을 없애는 쪽으로 좁아진 것만 같았어요. 무용할 망정 거대하고 무한한 꿈을 별 가치도 없는 현실과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홀로 시간을 보낸 첫 2, 3일 동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시작되자 크램페 교수가 강의에 관해 알려준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 거만한 땅딸보 선생이 교단에서 내뱉은 말을 들으러 갈 마음은 없었지만 발트만 교수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발트만 교수는 그때까지 잉골슈타트에 없던 관계로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은 호기심에, 반은 빙둥거리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에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발트만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동료인 크램페 교수와는 단판이더군요. 50살쯤 되어 보였는데 한없이 자애로운 인상에 관자놀이를 덮고 있는 몇 가닥의 희끗한 머리를 빼면 뒤쪽은 거의 새까만 흑발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만큼은 놀랄 만큼 반듯하고 꼿꼿했어요.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다정했습니다. 그는 화학사를 개괄하고 다양한 학자들이 일궈낸 과학의 여러 발전을 언급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열의에 가득 차 최고의 발견들에 관해 일일이 말해주었지요. 그런 다음 화학의 현황들을 대략 짚은 다음 수많은 기초용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예비 실험을 시행했고 현대 화학에 관한 예찬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말들이었습니다. 발트만 교수가 말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화학의 옛 스승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대가들은 거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금속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불멸의 묘약은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손으로 흙이나 만지작거리고 눈으로 현미경이나 쇠물도관이나 보는 것 같은 이 자연철학자들이야말로 기적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연 속 숨겨진 곳들을 꿰뚫어보고 그 은신처에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혀냅니다. 이들은 하늘까지 비상합니다.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성질에 대해서도 밝혀냈죠. 이들은 새롭고도 거의 무한한 힘을 손에 얻었습니다. 천둥을 조종하고 지진 비슷한 것을 일으키고 재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세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발트만 교수와 그의 강의를 들으며 퍽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실을 나왔고 그날 저녁에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석에서 본 그의 태도는 공적인 자리보다 더욱 온화하고 매력적이더군요. 강의하는 동안 보인 위험 어린 태도가 집에서는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공부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 그는 경청했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파라켈수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소를 지었지만 크렘페 교수가 보여주었던 경멸이나 비웃음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자연철학자의 지식을 떠받치는 근간은 대부분이 고대 자연철학자들의 지치지 않은 열정이라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는 비교적 쉬운 것들이야. 그들 스스로 도구가 되어 상당히 밝혀놓은 사실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연관성을 찾아 분류하면서 정렬하는 일 정도의 과제를 남긴 것이지. 천재들의 노고란 설사 그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인류의 견고한 유익이 되지. 나는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만이나 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견해더군요. 나는 그분의 강의 덕에 현대 화학자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할 책에 관해서도 조언을 구했지요. 발트만 교수는 제자가 생겨 기쁘군. 자네가 가진 재주만큼 열심히 공부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하네. 화학은 지금껏 가장 큰 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자연철학 분야거든. 바로 그 때문에 나 또한 이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했지. 하지만 다른 분야도 게을리한 적은 없네. 화학 지식만 공부한다면 변변찮은 화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 하찮은 실험 전문가 따위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수학을 비롯해 자연철학의 전 분야에 매진하라고 조언하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교수는 나를 자기 실험실로 데려가 다양한 기계들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구해야 할 물품들을 알려주고 나의 공부가 자신의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진척이 되면 기계를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청했던 책 목록도 챙겨주었고요. 그런 후 나는 교수의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끝났습니다. 미래의 내 운명을 결정지은 하루였습니다.